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 신경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당에선 물밑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민주당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안철수 의원 오늘 모두 국회에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의원 아침부터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많은 취재진이 모였는데 여러 질문이 나왔죠. 그중에서 패배 책임론 어떻습니까?에 대해서는 낮은 의견 자세로 좀 의견 듣고 있다라고 하면서 즉답은 피했어요. 여러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일단 이제 대선에 이어 지선을 패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그러니까 사실은 책임 이전에 왜 졌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는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지금 의원에 대한 책임론도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전 사실 지선의 패배라고 하는 건 사실 대선에 패배하면서 지선에서도 진 부분이라 그간 이제 민주당이 대선에 지기 전에 한 5년 동안 민주당을 운영하면서 되게 주요 역할을 했던 분들의 어떤 반성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정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주장이 맞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만 없어지면 마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해결책을 내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어떤 사건 때문에 이것이 발생했는가를 더 논의해야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예, 즉 어떤 원인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 때문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당장 그렇게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이 대선이 이어서 지선까지 진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권지웅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재명 후보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송영길 후보나 예를 들어서 윤호중 위원장의 경우에도 사실 대선을 패배한 지도부였는데 그대로 지선을 이끌어간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겁니다. 근데 이재명 의원만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혁신을 위해서 이재명 의원의 용퇴는 저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 한 명 어떻게 입장을 표명한다고 혁신이 된다라는 것도 부적절한 것이지만 이재명 의원이 용퇴를 하지 않거나 주요 당직을 에 대한 포기선을 하지 않는 이상 민주당 혁신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물론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이재명 의원이 본격적으로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모든 지방선거의 의제는 사실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이슈가 됐습니다. 인천 계양에 모든 이슈가 집중되었고 마지막에는 김포공항 이슈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혁신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의원의 어떤 용퇴라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의원직을 사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지금 겸허하게 듣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3월 9일부터 겸허하게 들으셨어야죠. 그때 겸허하게 들었어야지 지금 와서 겸허하게 들으면 뭐합니까? 이재명 의원이 지금 나서서 나는 대선과 지선,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패배의 책임을 지고 주요 당직을 맡지 않겠다. 당대표든 주요 당직은 전혀 맡지 않겠다. 남은 임기를 조용히 채우겠다. 라고 선언만 해주면 사실 민주당의 내홍은 그때부터 조금 사그라들 것이고 그때부터 혁신 논의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재명 의원은 역시나 이번에도 그걸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결국에는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고 소위 말하는 친명 친문계의 계파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혁신 작업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쇄신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조속한 어떤 당내 주요 당직 불출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이제 8월이었죠 원래 당권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일이 이제 8월에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일각에선 벌써 당원 당규를 좀 바꿔서라도 3개월 정도 된 신규 당원들의 투표도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즉 이거는 이재명 의원한테 조금은 유리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그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면 원래 6개월 이전에
그 권리 당원이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걸 3개월 정도로 줄이자는 주장은 사실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선 이후에 많은 신규 당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줘서 당내 구성원으로서의 효용감을 주자는 논의로 시작된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이 사실은 그 이제 대선 이후에 입당한 당원들의 다수가 이재명 후보를 좀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거라고 보고 그것을 반대하는 측도 생긴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조금 원론으로 오게 되면 사실 대선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를 통해서 신규로 당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효용감을 주자는 주장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논의에서는 마치 개파 간의 어떤 힘겨루기의 어떤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 것처럼 돼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 개파 갈등과 조금 분리해서 그것을 결정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쨌건 저희가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한번 이야기했다가 네. 그것을 다시 이제 좀 누그러뜨리고 8월 말 정상적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기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당권 주자들 중심으로 줄서기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겠다고 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조금은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보면 이제 개파 간의 갈등은 어느 당이나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의원을 두고 문파, 즉 문파 대 이재명파의 좀 대결성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번 당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민주당이 화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외부의 또 관측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전 민주당이 화합 내지는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 오랜 기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총선 이후에 지금 강성적인 목소리에 휘둘리는 그런 의원들이 조속히 의원직을 내려놔야 저는 그것이 정리된다고 봐요. 아무리 당대표를 뭐 친명계가 잡든 친문계가 잡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등에서 보였던 소위 철험회라고 불리는 그 강성적인 의원분들이나 소위 말하는 어떤 극성 유튜버들의 어떤 주장에 휘둘리는 그런 의원들이 여전히 민주당 내에 존재하는 한 혁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음 총선까지 민주당도 굉장히 큰 내홍을 겪을 것이다.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도 이전에는 마찬가지였죠. 탄핵 이후에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뭐 자유한국당이든지 미래통합당이든지 상당히 좀 강성적인 목소리가 어떤 국민적 시선과 동치되는 것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했다가 총선에서도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2018년, 2019년, 2020년에 미래통합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재현되고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역설적인 것은 국민의힘의 어떤 개혁과 달라진 모습은 저는 오히려 배에 탄 사공들이 적어서 가능했다라고 봐요. 총선 이후에 100석 정도밖에 가져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개혁에 대한 명분도 굉장히 커진 상황이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 부분 의석수를 잃긴 했지만 뭐 무소속 의원들까지 하면 사실상 180석의 사공이 굉장히 많은 배를 지금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강성적인 목소리, 소위 말하는 어떤 튀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결국엔 대두될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구조적인 한계상 다음 총선 이전까지는 쇄신이라는 작업이 굉장히 좀 그립감을 세게 가지고 가는 분이 아니라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파 갈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치열해 보입니다.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 친문 소속으로 알려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을 좀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보니까 오늘 의원실에 이제 대자보도 좀 붙어 있고요. 또 친문계 핵심인 김종민 의원 역시도 문재인 대통령만 믿었는데 많이 힘들었다라는 내용을 하는 걸 보면 개파 갈등이 과연 어떻게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봉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내용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파 갈등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거기에 어느 쪽이 승자가 되더라도 사실 어느 한쪽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개파적 어떤 갈등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좀 다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게 옛것이 사라지는데 새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를 위기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혹은 아니면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소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커진다고 하면 저는 이 갈등의 양상이
개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어디로 나갈 건가에 대한 방향 논의로 저는 전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검찰 개혁을 조금 독단적으로 했던 부분들, 아니 문재인 정부 5년을 진행하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실패한 부분들, 혹은 아니면 조금 가까이 가져오면 성비위와 관련돼서 저희가 온정주의적으로 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성할 거냐가 저는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 4인 가구가 아니라 1인 가구가 된다면, 뭐 집 소유권자만이 아니라 세입자 혹은 아니면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우리가 비전을 세우자라는 이런 식의 논의들이 저는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드는 게 혁신형 비대위 혹은 아니면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이것에 성공한다고 하면 정말로 민주당이 바뀌는구나라고 인정받을 것 같고,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쪽이 이기든 뭐 별 의미가 없어지겠죠. 저 비대위가 힘을 좀 그립을 잘 갖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전 들렸는데, 네네. 보니까 지금 비대위 나오겠다는 분들이 뭐 우상호 의원, 이상민 의원, 김혜영 의원 여러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계셔요. 네. 하지만 이분들이 과연 힘있게 끌고 갈 수 있겠느냐? 네. 즉 개파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비대위도.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비대위원장이 서건 사실 지금의 현역 의원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힘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비대위원으로 있어 봤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방향키의 수장이 꼭 현역 의원일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이었다 손치더라도 현재 의원은 아닌, 왜 저는 그렇게 주장하냐면 지난 2년간 사실은 입법부 차원에서 민주당이 좀 부족했던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직 의원이면 최소한 지금 지난 2년간을 함께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반성을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인물이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좀 많이 바뀌겠구나. 국민의힘과 이제 혁신을 가지고 논의할 만하겠구나. 누가 있을까요? 그 답안지는 이준석 대표가 수도 없이 언급한 것 같은데, 사실 김혜영 전 의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소위 말하는 조금박해, 이제는 뭐 조박해라고 불리는데, 조응천 의원과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소신파라고 분류되긴 했지만 지난 검수완박 과정을 보게 된다라면 정작 중요한 상황에 닥쳤을 때는 당론에 동의를 해주고, 그래서 뭐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다른 목소리를 내곤 있지만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냐라는 의구심은 조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혜영 전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당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고 검수완박 국면 등등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김혜영 전 의원이라는 답안지를 저희는 계속해서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사실 민주당에서 구조적으로 김혜영 전 의원과 같은 분들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기 힘든 구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김혜영 전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 세력, 소위 말하는 세력이라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부족한 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의 어떤 민주당의 태도를 본다면은 소위 소신파라고 불리는 분들, 그리고 당내에 쓴소리를 던지는 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호적이었냐, 예전에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했던 것들을 본다면 여전히 좀 그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혜영 의원 같은 분들이 당권을 이후에라도 잡는다면 저희에겐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민주당에서 그 답안지를 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이제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공천위원 하실 때도 약간 얘기가 나왔다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도 했었고 해서 김혜영 의원은 어떻습니까? 내용상. 네. 뭐 저는 어떤 특정 사람이 해야 된다, 지금 이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는 민주당이 얼마나 절박한가에 따라서 당 장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쇄신의 의지가 높은 사람을 선택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소수파여도. 네네. 근데 이제 그 절박함의 정도가 낮다고 하면 현실적인 선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있을 예정이라 일단 이 정도까지 이야기 드리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잠깐 저희가 이제 속보로 이 미 공군과 서해 상공에서 전투기 20대 동원해서 훈련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내용상 속보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8발을 바로 대응해서 발사한 부분이라든가 오늘 이제
이 비행을 함께 한 훈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다라는 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후보 시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 당시에도 공언했듯이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른 상호주의적인 대응을 가겠다. 그런 식으로 원칙을 고수했고 그 원칙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하에서 뭐 판문점 선언과 같이 각종 선언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주간 행사처럼 열리는 지금 미사일 발사와 그리고 연락사무소 폭파였거든요. 이런 네.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에 어떤 햇볕 정책 그리고 햇볕 정책의 계승 정책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시도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북한과의 어떤 협조를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지난 어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까지 북한에게 유화적인 정책이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평화와 통일을 앞으로 당기는 수단인가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라고 저희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무조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듯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호의적인 정책을 베풀 충분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어떤 원칙을 고수하되 북한의 어떤 비이성적인 그리고 반지성적인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원칙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이번 이 대응, 그러니까 이 강경 대응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도 사실은 이제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건 때에 따라서 유화 정책을 펼기도 하고 강경 정책을 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유화 정책이 아주 나쁜 것처럼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국내적 상황, 본인이 스스로 말했던 것 때문에 때로는 유화 정책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언급했던 것이 발목을 잡게 되어서 되려 외교적으로 더 악수를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점이 저는 좀 우려되고 그런 것들을 너무 선그어서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강경하게 하고 그리고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주 비타협적으로 하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수를 좁혀 나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국민의힘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비대위를 통해서 앞으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승리하고 예. 지선도 승리하면서 분위기는 좋지만 예. 당권을 놓고 좀 힘겨루기가 벌써 시작됐다. 현재 이준석 대표 또 윤핵관이라고 펼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안철수 의원 이 삼각구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저는 조금 참 실소가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대선과 지선에 연거푸패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지키자라는 목소리가 지금 일부 나오고 있고 오히려 대선과 지선을 이긴 당대표에 대해서는 약간 쳐내야 된다 이런 식의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저는 이래서 참 정치권이 개그 프로그램보다 더 웃기다라는 그런 농담 섞인 그런 자조적인 농담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뭐 여러 의원들 그리고 당내 어떤 관계자발을 빌어서 뭐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간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어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 때문이라고 봐요. 네.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저희가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겠다는 목소리를 낸 것은 한참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지금 와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제 와서 또 들고 나오는 것이 지금은 혁신위원회 띄울 때가 아니라 무슨 여당과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왜 혁신을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혁신과 어떤 여당에 대한 뒷받침이 왜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혁신을 통해서 여당의 지지율을 높여서 대통령의 어떤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혁신위원회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런 견제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현직 당대변인을 할 때 지역을 돌면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당시의 PPAT라고 하죠.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시험 보는 것과 관련된 질문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결국은 조금 불편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혁신위원회를 띄우니까 소위 그 혁신과 개혁의 어떤 바람이 지금 현직 의원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소 불편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지금 이준석 대표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준석 대표가 친한 사람들 위주로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공천권 얘기도 같이 예, 나오고. 이준석 대표가 그런 식으로 어떤 당권을 휘두르려 했으면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당협위원장 다 갈아치우고 뭐 대변인 같은 경우에 토론 배틀 할 필요가 없죠.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해줄 그런 대변인을 뽑았으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와서 제도적으로 당대표가 차후에 어떤 인물이 오든 국민의힘이 불가역적인 혁신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친이대를 꾸린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늘 그래왔듯이 조용하게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보는 국민의힘의 안의 구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복잡한 신경이시긴 하겠지만. 네, 저희가 더 급한 상황이긴 한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의 이 행보는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를 당대표로 세운 어떤 혁신에 대한 절박함만으로 사실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큰 당이 다 바뀌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도적 차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2번을 승리한 상태에서 그 논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를 시작했고 저항이 있더라도 저는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좋아진다고 하는 건 저는 한국 사회 정치가 좋아지는 길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응원드리고 싶고 심지어 근데 이번에 혁신안을 가지고 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또 다른 당권 주자가 생기면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것만으로 엄청 위협적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모임을 좀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가 들려옵니다. 즉 내년 있을 당권의 포석이라고 봐야 되나요? 김기현 원내대표의 경우도 지금 유력한 어떤 당권 주자로 분류되고 있고 또 가장 좀 이준석 대표 이외에 분류되고 있는 인물이 안철수 의원인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행보를 가져갈 것이다. 왜냐하면 당권 도전은 저는 뭐 기정사실화된 어떤 수순이라고 보고 그러한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국민의힘 내의 세력이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제3지대의 길이라는 것을 걸어왔기 때문에 당내에 속된 말로 말하는 세력이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면서 새로운 당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다져야 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뒷받침해줄 의원들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공부 모임이라든지 식사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세력을 늘려가는 작업을 다음 전당대회까지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뭐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이제 공격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성상납 관련해서 이제 뭐 회의를 미뤘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징계윤리위원회의 경우에는 판단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어떤 부적절한 판단이 내린다면 그에 대해서는 당연한 책임을 져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의아한 것은 사실 이 윤리가 다루고 있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12월에도 지금 판단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는 그냥 아예 사안 자체를 다루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3개월, 4개월 지난 지금 뭐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추가적으로 포착됐다고 지금 뭐 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이나 어떤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튜버들이 제기한 그 의혹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어떤 징계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겠지만 윤리위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어떤 정치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도 없는데 3개월, 4개월 사이에 그 판단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 좀 솔직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회 얘기 다 해보겠습니다. 여야 원내 수석이 내일 오전 11시에 회동을 한다라는 것이 조금 전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즉 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일단 한번 내일 11시에 만나보겠다라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 선출 먼저 해달라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먼저 민주당 얘기 듣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회의장을 뽑는 것과 법사위원장 논의를 연결시키지 말자는 주장을 저희가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할 거냐는 또 따로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민주당에서는 합의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을 다음 하반기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기겠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고심이 깊을 걸로 생각되고요. 저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든 사실은 법사위가 상원 상임위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 문제를 이번에 풀지 않으면 매번 국회가 법사위원장을 누구로 둘 거냐로 되게 식물국회화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태로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자체는 이번에 꼭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의 권한을 줄이면서 받겠다라는 건 가능한 겁니까?
저는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줄이는 것 자체도 사실 명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때의 합의와 지금의 합의는 다르다. 내지는 야당이 견제를 통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동안에 수년간 본인들이 법사위원장직을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소위 본인들이 말하는 개혁 법안들을 마구마구 통과시켜 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스스로도 지금 특히나 대선과 지선을 패배한 상황에서 그러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법사위원장직을 주지 않는다든지 내지는 권한을 줄인다든지 이런 논의는 사실 본인들도 지금 정치적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간은 지연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발목을 잡는다라는 이미지를 줬을 경우에는 지금 뭐 쇄신 작업, 혁신 작업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수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게 주는 그런 모양새로 갈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법사위원장직을 여당에 준 다음에 여당에서 만약에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정말로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어떤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면 그 부분들은 당연히 다음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선이든 국민들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예전에 합의했던 대로 그 합의를 지키시는 것이 민주당에도 타격이 적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